초등학생까지는 5급까지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5급까지의 한자가 1006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면은 1000자 정도의 한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잡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국어의 시작이 곧 한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연구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한국에서 한국어로 출판을 했고 일본에서 일본어로 출판을 했고 유튜브 신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어 키보드 입력이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SNS에서 좀 화제가 되면서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SNS에 쓴 글들이 있거든요. 그것 좀 소개해 볼까요? 한국어가 압권, 한글 문자가 눈앞에서 조립되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현대 한국어는 한글 표기가 줄이어서 한자 변환 기능이 발달하지 않았고 한 글자 한자 변환 그런 의미에서 일본어가 더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구글 한국어 입력은 문자 그대로 조립 입력입니다. 모음의 아는 이에 점을 더하는 느낌, 익숙해지면 편리하다. 일본어 입력은 정말 어렵네요. 사제는 구글 일본어 입력팀이 개발한 스탠다드한 일본어 입력 키보드. 일본어 키보드는 난해해서 힘들다. 일본어 타자기를 사용한 마지막 세대로서 현대의 일본어 입력 기능은 과학의 승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글들이 달렸습니다. 좀 요거를 보려면은 타자기로 넘어가야 돼요. 일본에서 어떤 타자기를 사용을 했는지, 컴퓨터가 없었을 때 전자문서 입력이 불가능했던 시대에 사용했던 타자기를 보면은 한자가 얼마나 불편한 글자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일본어 타자기입니다. 한자를 같이 입력할 수 있는 타자기인데 이게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 1000자 정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좀 큰 거는 2000자 정도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좋아 타자기지 정말 몇천 개의 한자를 찾아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거의 인쇄 수준이죠. 이러한 타자기는 좀 일반적으로 사용한 타자기는 아니고 관공서나 특별한 경우에 문서 작성을 할 때 사용한 타자기였고 일반적으로는 일본어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로마자를 일본어 발음 그대로 쳐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죠. 요즘은 뭐 컴퓨터 자판을 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한자는 한계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직접 입력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보이는 대로 그냥 쓰면 되잖아요. 날짜를 한번 써볼까요?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일본어로 쓰게 되면은 좋아를 쓰고 한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음이 나는 글자를 쓰고 그 발음이 나는 글자를 쓰면은 그 위에 한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한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중국어도 똑같습니다. 발음 나는 거를 로마자로 우선은 써야 됩니다. 니하오 써볼게요. 니하오 치면은 니하오에 대한 한자가 나오죠.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한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니하오 선택을 해서 이렇게 쓰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뜨고 바로바로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빠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 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그 발음을 쓰고 발음에 해당하는 한자가 수십 개가 쫙 뜹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고르는 게 또 힘들게 되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이게 아무래도 한자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는 곧 일본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초등학생 사전에 나오는 한자가 5000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교육부에서 초등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한자를 3000자로 정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3000개의 한자를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자 검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책을 또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한자 책이에요. 요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책은 아니고 한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만든 책인데 이게 10급부터 1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급부터는 준 2급, 2급, 준 1급, 1급 이렇게 올라가서 총 12단계의 책이 있는데 초등학생까지는 5급까지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5급까지의 한자가 1006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면은 1000자 정도의 한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잡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국어의 시작이 곧 한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한자가 그러니까 언어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일본어로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인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글자 한자로 어떻게 써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한국어예요. 한자로 쓸 수 없는 순한국어 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자로 어떻게 써요?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외국어인데 영어인데 그거 한자로 어떻게 써요? 라고 묻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입국할 때 예전에는 입국 카드를 썼었잖아요. 입국 카드를 쓸 때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자로 이름을 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인데 뭐 아무래도 한국도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로 이름을 쓰는 난을 만들었겠지만 외국인인데 이름을 한자로 써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만큼 일본인들이 한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증거죠. 이제 한자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디지털 문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쓰지 못하는 거죠. 일단 한자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지 않다 보면은 못 그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민수의 얼굴을 그린다. 근데 민수 눈 밑에 점이 있었던가? 점이 하나였던가? 두 개였던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글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쓰는 기회가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컴퓨터로 쓰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쓰거나 발음만 쓰면은 한자가 뿅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만 하면 됩니다. 선택만 하고 쓰지는 않다 보니까 쓸 수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중국하고 일본에서 디지털 문맹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중국인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정말 간단한 한자를 써봐라 직접 종이하고 펜을 줬어요. 그런데 다들 못 쓰는 거예요. 자신들도 놀래요. 내가 이걸 못 쓰다니.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한자의 또 다른 문제점, 한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국가가 많이 있죠. 한자를 쓰는 나라들은 다들 한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중국은 1960년대 그리고 1977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한자를 간략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간자체가 된 거잖아요. 중국은 한자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렵다고 간략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중국 스스로가 중국어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증거인 셈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일본도 똑같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정부가 20년 동안 한자를 없애고 로마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어를 표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당연히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1945년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알파벳을 이용해서 일본어 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시는 문서가 그 당시에 사용했던 문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어 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역시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는 한자가 빠지게 되면은 힘들어요, 알아보기가. 그래서 옛날 문서들 보면은 히라가나로만 쓴 문서들이 가끔씩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정말 내용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발음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맥도날드도 마크도나르도라든가 마자, 파자, 브라자 뭐 발음도 안 되는 식으로 될 정도로 발음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어의 특징이 동음 이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히라가나로만 쓴다. 알파벳을 이용해서 뭐 일본어를 작성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겠죠.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문자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가 가장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문자가 한자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자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자에다가 히라가나, 카타카나
한자까지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본어를 처음 배울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포기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좀 일본어는 초심자가 다가가기에는 문자 체계 때문에 벽이 높은 그러한 문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일본 한자가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일본의 책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출판된 책하고 지금 출판된 책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출판된 책이 한자의 수가 급격히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옛날 책들 보면은 조사 빼놓고는 모든 단어가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책들 보면은 그러한 한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히라가나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한자라던가 아니면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한자 뭐 이러한 것들은 그냥 간략하게 히라가나로 한자 생략하고 쓰는 분위기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에서도 책에서 한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도 일본 한자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80년대 때 한자 전용 운동이 일어나서 한자가 사라지고 한글 전용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자를 버리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지만 100년 전부터 100몇십 년 전부터 노력은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게 아무래도 히라가나의 한계가 있어서 실패를 한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글,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한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자에서 벗어난 또 다른 나라가 있죠. 베트남.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프랑스의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로마자를 사용을 해서 한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자를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세종대왕님 덕분에 라고 저는 단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사회가 들어서면서 한글이 굉장히 빛을 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도 먼저 한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한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대왕님 덕분에, 만약에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한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죠. 그러면 한자 속에서 지금 일본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보급됐기 때문에 한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해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한자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의 한글이 우수하다는 거죠.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우리의 한글 덕분에 우리가 댓글을 쓸 때도 한자를 이용하지 않고 정말 간편하게 빠르게 타자를 칠 수가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댓글로 좋은 우리의 한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얼마나 이 부지가 넓은지 대략 가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은 1962년 제1동포 사업가 서갑호 님이 기증한 땅입니다. 이곳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태극기를 휘날리며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1동포 분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땅을 구입하고 대한민국에 기증한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조국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고 유튜브 채널 신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제1동포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대부분 넘어간 분들이 많잖아요. 강제동원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으로 끌려간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조선 땅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제 작은 할아버지가 일본에 자주 놀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에 가셨는데 연락 두절이 돼서 그 이후로 저희 작은 할아버지 생사를 알 수 없게 됐다고 해서 좀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한 게 일본 어딘가에 제 친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러한 저러한 사정으로 일본으로 넘어간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일본에 살고 계신 거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제일동포 분들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오사카 쪽에 제일동포 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대량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제일동포 분들 중에서 제주도 출신이 그렇게 많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받으시면서 좀 주목받고 있는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 저 꼭 추천드립니다.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고, 제주 4.3에 대해서 다뤘는데 요거 읽어보시면은 좀 이해가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일동포 분들 보면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홋카이도부터 시작해서 오키나와까지 전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일본 내에서 우리는 제일교포 아니면 제일동포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교포보다는 동포로 이야기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자이니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이니치를 한자로 이제 한국식으로 읽으면은 제1이거든요.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뜻하는 한자인데, 근데 요거는 모든 외국인을 제일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자이니치라고 말을 한다면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자이니치에 속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유독 제일동포 분들에 한해서만 자이니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진보 쪽에서는 이 말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니치가 아니라 다른 말에 사용을 해야 된다. 요거는 좀 복잡한 부분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동포 분들을 보면은 국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북한 쪽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국적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조선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 일본에 가서 북도 남도 아닌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그러한 분들은 이제 국적이 뭐 거의 없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으로 또 넘어간 한국인도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 단순한 자이니치가 아니라 그래서 자이니치 코리안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이제 일본 진보 쪽에서는 이제 단순한 자이니치가 아니라 자이니치 코리안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동포를 그냥 자이니치라고 부르는 거는 인종차별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일본에 가서 누군가와 일본인과 이야기를 할 때 제일동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이니치 코리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일본인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의식 있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동포 분들 예전에는 회사에 취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뭐 다른 쪽으로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예계 쪽으로 진출을 한다거나 스포츠계 쪽으로 진출을 한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었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능 쪽에 진출하는 그러한 뭐 제일동포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좀 일본에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 이 사람 제일동포 아니야? 뭐 이러한 얘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좀 대표적인 예로 키무라 타쿠야가 자이니치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거 좀 재밌는 소문이죠. 키무라 타쿠야는 뭐 자기가 뭐 어떤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는 않지만 일본 내에는 키무라 타쿠야가 자이니치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소문이 있습니다. 제일교포라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취직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 좀 많이 달라져서 뭐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고 뭐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차별이 굉장히 지금보다 더 심했으니까 좀 그러한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아이누족이라고 있는데, 이 아이누족은 러시아의 크레이 열도를 통해서 홋카이도까지 그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큰 차별을 받았죠.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인들이 홋카이도에 진출을 하면서 이곳은 일본 땅이다. 홋카이도가 일본 땅이 된 지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최근에 일본 땅으로 편입이 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아이누들은 땅을 뺏겼고 그곳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쫓겨나기 시작한 거죠.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게 됐고, 그래서 이러한 차별 때문에 아이누족들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일본인인 척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누족에 대한 인구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정체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통계보다 배는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동포 분들도 똑같죠. 제이동포에 대한 어떤 통계가 있으면은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제이동포들이 일본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 기간에 제가 일본에 있었거든요. 선거 당일날 제가 정말 가깝게 지내는 제이동포 분, 그 선생님이 계시는데 만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늦게 사정이 있어서 좀 약속 시간보다 늦어서 좀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선생님 투표하셨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 선생님이 갑자기 창기 씨, 저 한국 사람이에요.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투표 날이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투표했냐 그걸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 선생님한테도 투표하셨어요? 라고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제이동포 분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제이동포 분들도 일본인들하고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투표권이 없어요.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최근에 일본에서 대두되고 있는 게 또 진보 쪽에서 똑같이 일본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다. 이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불행히도. 자민당을 비롯해서 일본 구구들이 이걸 정말 크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아마 일본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슬프지만 요거는 현실화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제이동포 분들이 받는 차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교육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있는 제이동포 분들이 일본에 가서 일제강점기 때 가장 먼저 한 게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조선학교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학교를 세우면서 민족교육을 했어요. 그 학교에서는 우리말로 한국어로 수업을 하고 한국 역사를 배우고 국어, 우리말을 배우고 민족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인데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상화가 됐어요.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학교만 그 대상에서 빠져버렸어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대상이 돼서 무상으로 학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한테 지원을 받아요. 다른 외국인 학교들도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 조선학교만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거는 기본권이에요. 교육권이에요.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누리지 못하게 일본 정부는 막고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민족 말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이동포 분들이 일본의 근대화의 시작과 함께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일본 우익들의 특징 있잖아요. 약자 괴롭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이동포 분들이 타겟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게 또 우익들, 이놈들이 조선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그렇게 괴롭혀요. 한 10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스피커 큰 거 가지고 가서 너희들은 북한의 스파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죽여버리겠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욕설을 하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러한 커다란 좀 공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 좀 문제가 되는 게 조선학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복으로 치마 저고리를 입어요. 이거를 칼로
옷을 찢는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해서 지금은 아이들에게 이 교복을 입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등교 하교 때는 요 교복을 입지 말고 학교에서만 입을 수 있게끔, 위험하니까. 치마 저고리를 입고 거리를 다니면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밖에서는 입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슬픈 일이죠. 최근에 뭐 유튜브들 보면은 한복을 입고 일본 거리를 활보했다, 뭐 이런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복 입고 뭐 돌아다니는 건 좋긴 한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러한 사람들 만났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 일본입니다. 정말 한국인이라는 거를 저는 일본에서는 되도록이면 티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위험한 곳이 일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제목이 박치기라는 영화인데, 예전에 80년대, 70년대인가 80년대 그쯤을 배경으로 해서 조선학교 학생들이 어떠한 차별을 받는지 좀 그러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그러한 영화인데,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추천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외국인은 다 차별을 받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하나 예를 든다면은 백인은 빼놓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중심에 제이동포 분들이 계시죠. 또 일본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외국인이 브라질 쪽에서 온 일본인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 하와이나 이런 쪽으로 뭐 사탕수수 뭐 이러한 거 노동자들 많이 갔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일본은 브라질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쪽에 일본계 브라질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그 브라질인들이 일본으로 대량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많이 돈 벌러 오고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일본에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정도인데 제이동포 분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관동 대지진 때 우물에 독을 탔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문을 내고, 그리고 한 10몇 해 전에 있었던 쿠마모토 대지진 때도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소문도 나왔고,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때도 한국인들이 마을을 약탈한다, 이런 소문이 나돌았거든요. 항상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타겟이 되는 게 한국인, 제일동포들입니다. 뭐 이 정도니까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정말 좀 크게 논란이 됐었던 나이키 광고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이키가 좀 캠페인을 했었어요. 스포츠계의 부조리를 좀 고발하는 그런 캠페인성 광고를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스포츠계의 폭력에 대한 그러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맞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뭐 코치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한 내용으로 광고를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들 맞다, 아이들 왜 이렇게 때리냐,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차별에 대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에 치마 저고리를 입은 조선학교 학생이 출연을 하고, 그리고 피부색이 좀 어두운 흑인 학생이 출연을 하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일본에서 말하는 이지메,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 광고가 방송되고 난 후에 정말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난리가 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이유가 일본에는 이러한 차별이 없다 라면서 정말 크게 반발이 일어났어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나이키가 그 광고를 중단하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 그 광고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일본이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일 없었다. 분명히 차별이 존재하는데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이키 광고도 이러한 논란이 일었던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에 오사카에서 제이동포 분들이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 모금 운동을 한 이유가 나라를 뺏긴 서러움을 기억을 하면서 오사카 내에서 가장 중심지에 우리 정부 건물을 세우겠다는 일념 하에 돈을 걷었습니다. 십시일반. 당시 오사카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부지를 구입을 해서 건물을 세웠고 한국 정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예는 또 있습니다.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은 일본 도쿄 중심부에 3091평이라는 엄청나게 넓은 부지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얼마나 이 부지가 넓은지 대략 가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은 1962년 제1동포 사업가 서갑호 님이 기증한 땅입니다. 이곳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태극기를 휘날리며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1동포 분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땅을 구입하고 대한민국에 기증한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위에서부터 좀 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삿포로, 센다이,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코베, 히로시마, 후쿠오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정말 조국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조국을 정말 이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민족의 그 자긍심 그거 하나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십시일반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 비싼 땅을 사서 그것도 자신들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고 정말 감사한 일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애국심이죠. 그 한민족이라는 자긍심, 한반도, 자신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일본에 가서 제1동포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이 어디 출생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함경남도 출신이다. 나는 뭐 경상도에서 왔다. 나는 제주도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그쪽 출신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후손들까지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대한민국 정부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동포 분들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우리 역사의 아픔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정말 어렵게 번 돈으로 땅을 기증하고 좀 아직까지도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가서 제1동포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진짜 옛날에 한 20년 전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배용준 씨한테 감사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후요노 소나타가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거든요. 겨울연가가 정말 크게 히트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그냥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일본에 돈 벌러 오는 나라, 일본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불법 체류자가 있는 나라 그 정도였는데 일본이 한때 식민지 지배했었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 그냥 이 정도의 나라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가 히트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제1동포 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바뀐 거죠. 배용준 씨한테 감사한다 이러한 말을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분들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땅을 기증하고 하는 거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분들에게 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에서 제1동포 분들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조선학교를 지원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몽당연필이라고 권혜요 배우님이 대표로 계시는 단체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몽당연필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2024년 7월에 나온 여권 파워 데이터를 보면은 1위가 싱가포르 195개국, 2위 일본 192개국, 3위 한국 191개국. 일본은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세계 탑급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이것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권 파워가 아깝다 이러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한국에서 한국어로 출판을 했고 일본에서 일본어로 출판을 했고요. 유튜브 채널 신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요 그래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2023년 일본인 여권 소지율 17%입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여권 보유율이 50%가 넘어가요. 한국은 60%가 넘습니다. 그렇게 해외여행을 안 간다고 하는 미국인조차도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17%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 중에서 이렇게 낮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최근에 나온 2024년 7월에 나온 여권 파워 데이터를 보면은 1위가 싱가포르 195개국, 2위 일본 192개국, 3위 한국 191개국. 일본은 뭐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세계 탑급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이것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권 파워가 아깝다, 이러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여행을 안 간다는 거죠. 해외여행을 하는 일본인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일본 여행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는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본행 비행기를 타면은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나 아니면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나 똑같이 한 90%는 한국인이에요. 일본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는 일본인들한테 꼭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해외여행 해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요거는 나이대에 따라서 좀 갈립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해외여행 가본 적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은 뭐 하와이나 뭐 대만 정도 가본 적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젊은 층은 거의 대부분 해외여행 해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좀 윗세대들은 예전에 좀 풍요로운 시대 때 여행을 많이 다녔었던 거죠. 당시만 하더라도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좀 제가 옛날 영화를 좋아해서 예전 영화를 좀 많이 보는데 한 80년대 정도 되는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일본인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좀 등장하는 씬이 있어요. 카메라 목에 걸고 이렇게 막 사진 찍고 하는 그러한 일본인들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일본인들이 예전에는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한중일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나 라는 정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서 재미있게 읽었는데,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프랑스 사람들이 한중일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쓴 글이었어요.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중국인은 단체 여행객으로 단체로 다닌다.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자른다. 여자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옷을 입는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한국인은 개별적으로 다닌다. 보통 둘이서 다니고 걸을 때 굉장히 경쾌하게 걸음을 걷는다. 그리고 패션이 굉장히 세련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일본인 같은 경우는 수트를 입는다. 이 한마디로만 설명을 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해서 프랑스에 가기 때문에 수트를 입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즈니스맨이다, 그러한 것을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학생 부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해외 유학조차도 안 갑니다. 한국 유학생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해외 유학생이 통계를 보면 인구가 2배 이상 더 많은데 유학생 수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유학조차도 안 가는 그러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일본이. 여권 발급이 조금 불편한 게 있긴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여권 신청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도청, 시청, 구청 뭐 이런 데서 여권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정해진 장소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신청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불편하다 뿐이지, 그것 때문에 여권을 신청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권을 신청을 해도 한 일주일 안에는 발급이 됩니다. 빨리 나와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크게 뭐 불편한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여권 발행 비용이 비쌉니다. 5년 여권이 11,000엔입니다. 뭐 대충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돈 하는 거죠. 그리고 10년짜리 여권이 16,000엔, 이거 뭐 한 14만 원 정도 하는데 신청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비싼 측에 속해서 좀 요거 때문에 고민을 한다, 요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여행협회에서 일본 정부한테 건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성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여권을 배포하자, 이러한 건의를 했습니다. 여권이 신청하기도 불편하고 무엇보다도 비싸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냥 무료로 여권을 주면은 해외여행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건의를 한 거죠. 그런데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해외여행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혈세를 투입을 해서 여권을 주느냐, 뭐 이러한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여행협회에서 고민이 많은 거죠. 여행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여기서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고민해서 일본 정부에게 이러한 건의까지 하게 된 거죠. 일본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은 여행 인프라가 잘 돼 있다. 일본 전국적으로 여행지가 많다. 어딜 가든지 뭐 볼거리가 많다. 뭐 그래서 해외여행을 갈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중국이나 이런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은 아예 해외여행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볼거리도 많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정말 많이 여행을 다녔는데 지금은 여행을 안 가잖아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하고도 뭐 깊은 관련이 있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임금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른 나라보다도 일본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좀 그 부분을 느끼게 되거든요.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90년대 이후에 버블 꺼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급속하게 하락을 하면서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좀 위축되는 그러한 분위기로 변해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갈 그러한 여유도 안 생기는 거죠. 이거는 한국하고 정말 크게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한번 볼까요? 한국은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보다 더 많고, 이거는 점점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즐기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즐길 수 있는 여유조차 사라져서 해외여행을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어학교육기관 에듀케이션 퍼스트의 2023년 조사에 의하면 영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113개국 지역 중 일본인의 영어 실력은 87위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림을 보시면은 한국은 49위, 베트남 58위, 인도네시아 79위, 중국 82위, 그 밑으로 일본이 87위입니다. 요거는 정말 최하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11년 조사 이래 일본의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8세에서 25세까지의 영어 실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수록, 젊을수록 영어를 더 못한다는 거예요. 젊을수록 더 해외에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학도 안 가고 외국어도 안 배우고, 외국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순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일본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 국적기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야 되잖아요. 해외에 나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해외여행을 안 가니까 비행기를 타는 일본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국적기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공항 같은 경우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일본인들한테 저희 공항을 이용을 하면은 그 금전적인 혜택을 드립니다, 뭐 이러한 그런 이벤트를 실시하는 그러한 공항도 있고요.
심지어는 일본 정부가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젊은이의 아웃바운드 정책이라는 정책을 세워서,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들을 해외에 보내기 정책이에요. 해외에 내보내자. 너무 해외에 안 가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해외여행 가면은 돈을 줄게, 비행기 티켓 공짜로 해줄게, 해외여행 가라,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가요. 심각한 수준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유학을 안 간다, 여행을 안 간다, 해외에 나가서 정말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일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지 일본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건데, 메이지 유신이 그거잖아요. 메이지 유신이 시작을 했을 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우물안 개구리였다. 우리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선진화되고 성장할 수가 있었잖아요. 가장 먼저 선진국이 되고.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됐습니다. 정말 밖으로 안 나가고 반대로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는 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이 여권 보유를 통해서 저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경제 추락이 되고 있고, 좀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안 가고 유학조차 안 가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거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인은 해외에 안 나가고 한국인은 해외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한국 유튜브만 보더라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해외여행 유튜브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또 전달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고 유학을 가고 많은 것들을 배워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뭐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더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